핸드드립 처음 입문하시는 초보자분들과 이미 브루잉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무조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핸드드립 커피 내릴 때 꼭 알아야 할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중요한 걸 왜 말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은 초보자분들이나 커피를 내려먹기 시작하신 지 조금 오래된 중급자분들이나 모두 다 도움이 될 거예요. 드립 커피를 잘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센스가 있으시고 응용력이 좋으신 분들은 에스프레소나 커피 전반에 관련된 모든 실력을 말도 안 되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정보들로 준비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실전 활용 팁들도 있으니 막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의 커피 실력 향상에 정말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너 뭐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커피 바리스타 학과를 나왔고요. 바리스타 학과 입학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커피를 거의 매일 1리터 정도 마셔가면서 누구보다도 커피를 열정적으로 사랑해 왔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원두 감별사 큐그레이더라고 하죠. 커피 리블의 서필훈 선생님께 커피 맛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 이후로 300가지가 넘는 원두들을 먹어보고 직접 내려서 마셔보기도 했어요. 국가대표 바리스타를 하셨던 안재혁 바리스타님의 매장에서도 카페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만의 뇌피셜이 아니라 그동안 커피와 관련된 서적, 논문 정말 많이 읽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추출에 적용해보고 실험해온 저의 노하우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커피를 내릴 때 뭘 어떻게 해야 커피가 맛있어지는지 알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방법, 그러니까 몇 그램 물 붓고 몇 초 기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너무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세계 대회 우승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똑같은 맛이 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라떼아트로 국가대표를 하셨던 김진규 바리스타님이 특강을 하러 와주셨거든요. 그때 커피를 내려주셨는데 게이샤라는 품종의 커피를 처음 먹어본 날이었어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커피 주신 거를 받았을 때 자스민 같은 꽃향기, 오렌지 같은 상큼한 과일향, 그리고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은 오렌지 마말레이드 같은 엄청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떫은 맛이 하나도 없이 클린했고, 커피를 삼킨 후에는 카라멜 같은 애프터 테이스트도 났어요.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있구나 라고 느껴서 그 커피를 어디서 샀는지 여쭤보고 똑같은 원두를 구매했어요. 똑같은 원두, 똑같은 기구로 집에서 그 커피를 내려 먹어봤는데, 그때의 김진규 바리스타님이 내려주셨던 커피하고 맛이 아예 다른 거예요. 제가 내렸을 때 거의 식초 같은 맛이 나고 떫은 맛에 텁텁하고 물이 섞인 맛까지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커피 맛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몇 그램 붓고 몇 초 기다리는 방법론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커피를 추출할 때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변수들이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유명한 바리스타들이 짜놓은 레시피를 분석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커피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그 커피 나무에 열매가 익으면 그 열매를 따죠. 그리고 그 열매를 가공을 해. 내추럴 프로세싱 방법이든 워시드 방식이든 뭐 요즘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어쨌든 커피 가공을 하고 그 이후에 가공한 커피를 로스팅을 해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커피를 사죠. 볶아진 커피를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재배나 로스팅, 가공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재배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커피빈이 덜 익어버렸거나 타버렸거나 하는 등의 어떤 문제가 있는 커피라면 어떻게 우리가 추출을 해도 맛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잘 재배되고 제대로 잘 볶아진 커피를 구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원두를 구매했다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7가지 변수들을 하나씩 알아가 봅시다. 첫 번째, 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카페에서 바리스타들이 저울 위에 드리퍼를 올려두고 물 양을 정확히 재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에 그냥 대충 부으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물 양을 정확히 재는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 100g에 소금 100g을 넣으면 다 녹나요? 초등학교 때 실험해 보셨죠? 상온 기준에서 물 100g에 소금이 36g 정도밖에 안 녹아요. 소금을 아무리 더 넣어도 물 아래에 가라앉기만 하고 실제로 그 이상 녹지는 않는다는 거죠. 커피 성분도 물에 녹을 수 있는 한계치가 분명히 존재해요. 커피 전체 무게의 한 28%에서 30% 정도의 성분만이 물에 녹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30%를 다 녹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너무 쓰고 떫은 맛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맛있다 라고 느끼는 퍼센트가 18에서 22%라고 해요. 이걸 수율이라고 하는데 커피의 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율이 정답이다 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싱겁게 먹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짜게 먹는 거를 선호하는 것처럼, 만약에 수율을 실험하기에 커피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커피가 아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커피 1g에 물 15g에서 16g 정도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판매하는 브루잉 커피의 수율이에요. 그 정도 선에서 커피 수율을 맞춰서 추출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 때문에 커피를 14년 정도 드시게 된 저희 어머니는 1대 15에서 16 정도의 커피를 너무 진하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서 내려 드실 때 1대 20에서 22까지도 내려서 드시더라고요. 수율에 정답은 없고 입맛에 맞춰서 내려 드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수율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아주 재밌는 점이 있어요. 초반에 물을 어떻게 부어주느냐가 커피 맛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혹시 카페에서 바리스타들이 처음에 물을 조금 붓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붓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여러 번 붓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왜 한 번에 안 붓고 나누어서 부을까요? 2016년도에 월드 브루어스컵 우승자인 타츠야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4대6 메서드라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줬었는데 이 방법으로 대회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초반에 물을 붓는 양에 따라서 산미를 강조하는 커피, 그리고 단맛을 강조하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어차피 커피 추출할 때 총 추출하는 물 양이 같으면 나오는 성분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커피에 녹을 수 있는 성분의 한계가 있다는 거를요. 큰 틀에서 바라보자면 커피를 추출할 때 처음 부분에는 산미, 향기 성분들이 우선적으로 빠르게 추출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맛 성분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쓴맛, 바디를 결정하는 성분들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같은 커피인데도 초반에 뜸들이기, 물 붓는 양에 따라서 강조하는 맛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타츠야 선수는 산미를 강조할 때 뜸들이기를 먼저 60초를 하고 45초를 기다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추출을 할 때 60g의 물을 붓더라고요. 그리고 단맛을 강조할 때는 뜸들이기를 할 때 30g의 물, 그리고 두 번째 추출할 때 30g의 물을 넣는 거예요. 초반에 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붓느냐 적게 붓느냐에 따라서 지배적으로 추출되는 맛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녹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상대적으로 많은 물을 부으면 확산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산미, 향미처럼 분자량이 작고 휘발성이 높은 성분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추출되는 거예요. 반면에 초반에 상대적으로 적은 물을 부으면 느리고 밀도 있는 성분들이 추출돼서 단맛 성분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초반에 추출 속도를 조절해서 전체 컵의 강조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 혹시 느낌이 좀 오셨나요? 두 번째는 물의 품질과 붓는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의 품질, 그리고 세 번째 붓는 방법인데, 수율만 우리가 잘 맞춘다고 해서 커피가 맛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이사 간 이후에 커피 맛이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내려먹던 커피를 여행 갈 때 가져가서 똑같은 원두로 똑같은 물량으로 내렸는데 집에서 내렸던 커피 맛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서울에서 커피 공부를 하다가 가끔 부모님을 뵈러 시골에 내려갔을 때 서울에서 제가 내려먹던 커피를 똑같이 가져가서 시골에서 커피를 내려드렸는데 맛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커피 리브레에서 매주 일요일날 커피잉을 할 때 좀 재미있는 실험을 했었거든요. 정수기물, 아리수, 그리고 삼다수, 에비앙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물로 같은 커피를 커핑 해봤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에비앙이 비싼 물이라서 에비앙으로 추출한 커피가 더 맛있었을까요? 우리가 에비앙을 마셔보면 미네랄 성분이 많아서 물이 조금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커핑을 할 때 에비앙에서 가장 커피 맛이 밍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커피를 추출할 때 물 속에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 미네랄들이 커피 세포벽 안으로 들어가서 맛성분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너무 적은 양의 미네랄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고, 또 에비앙처럼 너무 많은 양의 미네랄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아리수나 아리수를 정수해서 마시는 그런 물도 커피를 내려먹기에 적당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사를 갔거나 캠핑을 갔거나 어디 펜션에 놀러 갔거나 하시면 물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물이 달라진 환경에 처해 계시다면 그 물을 바꾸는 것도 커피 맛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커피 추출에 좋은 물을 우리가 세팅했어요. 그럼 이 물을 어떻게 부을지도 중요하겠죠. 혹시 여러분들 카페에서 바리스타들이 물줄기를 바꿔가면서 붓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바리스타 분들은 주둥이가 얇고 긴 주전자를 사용하는데 어떤 바리스타 분들은 동포트라고 해가지고 물줄기가 굵게 떨어지기도 하고 얇게 떨어지기도 하는 주전자를 사용하는 바리스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른 주전자들을 사용할까요? 제가 서필은 선생님께 커피를 배울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느다란 주둥이를 가진 주전자로 조심스럽게 중앙 부분에 이렇게 물이 붙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물줄기가 굵은 포트, 그러니까 그냥 커피 포트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줄기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컨트롤이 힘든 주전자 커피 포트로 물을 높은 곳에서 과감하게 부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커피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때 커피 브루밍을 깨지 않으면서 가운데에 조심히 붓는데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은 떫고 쓰지 않을까 했었는데 막상 그 추출된 커피를 마셔보니까 레몬처럼 정말 상큼하면서도 티처럼 맑고 깨끗하고 삼나무 같은 향긋한 향이 났고 애프터는 초콜릿 같은 맛까지 났어요. 제 생각을 완전히 깨버린 다른 차원의 커피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커피 추출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확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차를 우릴 때 자연스럽게 성분이 녹아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류 현상이라는 건데 비가 온 다음에 흙먼지가 물에 쓸려 나가듯이 물의 흐름에 성분이 이렇게 쓸려서 나오는 거예요. 서필은 선생님은 그때 이류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많은 성분을 뽑아내되 과하게 성분들이 뽑아져서 쓰거나 떫지 않게 절묘하게 컨트롤을 하셨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정말 고수의 영역이에요. 초보자인 우리는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붓는 게 커피 맛을 잘 원활하게 뽑아내는데 좋겠죠. 혹시라도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고 물줄기 컨트롤 하는 것으로 맛을 더 뽑아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확산 이류 원리를 잘 알아두시면 커피 실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변수가 뭐가 있냐? 물 온도 그리고 로스팅입니다. 물 온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혹시 카페에서 바리스타 분들이 물 온도를 재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끓는 물 대충 부으면 다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바리스타들이 굳이 번거롭게 온도를 재가면서 커피를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온도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커피 콩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두는 볶기 전에 밀도가 높고 바위처럼 단단해요. 그런데 로스팅을 하면서 수분이 증발하고 조직이 벌어지면서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스펀지처럼 다공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에 넣어 먹는 콩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밥솥에 넣기 전에 생콩을 씹으려고 하면 너무 딱딱해서 안 씹히잖아요. 그런데 콩을 굽거나 밥솥에 넣고 찌면 씹을 수가 있게 되죠. 커피도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라이트 로스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게 볶은 커피는 생두에 조금 더 가깝고 열로 조직이 파괴가 되질 않았으니까 단단한 편이겠죠. 그래서 맛성분을 원활하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온도로 성분을 뽑아내는 게 용이하다. 그래서 보통은 92에서 96도 정도로 조금 높은 온도로 커피를 추출해요. 그리고 미디엄 로스트, 한 중간 정도 커피를 볶았을 때에는 라이트 로스트보다는 당연히 커피 조직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서 90도에서 93도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 다크 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열이 정말 많이 가해졌기 때문에 조직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로 내렸을 때 쓰고 떫은 맛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온도 88도에서 90도 정도로 추출을 하시면 원활하죠. 제가 알려드린 온도가 정답은 아니에요. 로스팅에도 워낙에 많은 변수들이 있고 가공 방식에 따라서도 생두가 가지고 있는 원두 함량이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열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도 커피 조직이 단단하게 벌어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약하게 벌어지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능적으로 봤을 때 같은 색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열을 가했느냐에 따라서 커피 그 로스팅의 밀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데 싶으시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그래서 원두를 구매할 때 구매처에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커피를 볶는 사람이 커피를 가장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요. 실전 팁으로는 커피가 조금 밍밍하다면 온도를 조금 높일 수 있겠고, 쓰거나 떫다면 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드물겠지만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압이 낮아져 가지고 물 온도가 달라지거나 뭐 어떤 변수들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원두의 굵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시거나 커피 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추출 시간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커피를 내릴 때 또 뭘 하죠? 물 끓이는 거 말고 커피 원두를 갈죠. 그럼 그라인딩, 커피를 가는 거에 관련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죠. 커피 고수분들이나 실제로 커피 매장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커피 그라인더 중에 둘 중에 하나에 돈을 더 투자해야 돼. 근데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커피 그라인더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커피에서는 정말 중요한 변수가 원두를 갈아내는 과정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드립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너무 맛있게 마셨어. 그래서 그 원두를 사서 바리스타가 말한 대로 커피를 추출해서 먹어봤는데 그때 매장에서 먹었던 거랑 맛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점이 바로 그라인더예요. 보통 집에서 핸드밀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핸드밀을 돌리다가 팔 아파서 조금 천천히 돌린 적 있으시죠? 손으로 커피를 갈다 보면 힘들어서 속도가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처음에는 조금 빠르게 갈다가 나중에는 좀 느리게 갈다가 그리고 또 심지어 쉬어버려. 핸드밀을 돌리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굵은 입자도 생겨버리고 가는 입자도 생겨버리고 커피가 엄청 불규칙한 입자로 갈려요. 이게 왜 문제냐면 원두가 세밀하게 갈릴수록, 그러니까 더 잘게 갈릴수록 물이 닿는 면적이 훨씬 넓어져서 성분 교환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핸드밀로 갈면 어떤 입자는 얇고 어떤 입자는 또 굵어요. 그래서 굵은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맛이 덜 추출되고
가늘게 갈린 부분에서는 더 많은 성분이 추출돼서 물맛이 날 수도 있고 쓴맛도 날 수도 있고 커피가 맛이 없는 거예요. 물의 특성을 이해해 보시면 쉬운데, 비 오는 날에 물이 자기가 흘러가기 편한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중력 때문에. 커피를 추출할 때 물이 자기가 더 가기 쉬운 곳으로 계속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채널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핸드밀을 사용하신다면 진짜로 장인 정신으로 일정한 속도로 갈아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두를 갈 때 나는 드라이 아로마를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구매처에서 매장에서 쓰는 몇백만 원짜리 그라인더로 커피 원두를 갈아달라고 하는 게 커피 맛에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라인더 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수분들은 하나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추구하는 맛에 따라서, 로스팅 강도에 따라서도 그라인더를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강하게 볶은 커피하고 약하게 볶은 커피를 같이 사용하는 매장의 경우에는 그라인더 종류를 두 개가 다른 걸 사용해요. 에스프레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변수라서 이 그라인더 날에 대한 거는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 궁금하시다면 추후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짧게 설명드려보자면, 그라인더 날 형태는 플랫버와 코니컬버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플랫버는 상대적으로 커피 굵기가 더 일정해요. 그래서 미분이 적고 단맛 바디를 강조할 수 있고요. 코니컬버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조금 불규칙적이에요. 산미 표현에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플랫버의 경우에는 입자가 훨씬 더 고르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코니컬버는 입자가 조금 더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포인트를 설명드려 볼게요. 카페에서 바리스타들 보면 커피를 내리면서 시간을 꼭 재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볼 때 그냥 감으로 물을 붓고 물이 어느 정도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스타들이 도대체 왜 굳이 시간을 재가면서 브루잉을 하는지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바리스타들이 내리라고 하는 대로, 그리고 바리스타들이 이 정도 굵기면 돼요 라고 하는 대로 분쇄도를 맞췄는데 맛이 왜 이상하지? 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추출 시간이거든요. 간단해요. 원두를 너무 굵게 갈면 커피가 너무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물맛이 나고, 너무 가늘게 갈아버리면 물이 너무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성분 교환이 많이 일어나서 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에 물이 머무는 시간이 적절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선수들을 보면 추출하는 시간을 재가면서 추출을 하거든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 브루잉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추출 시간은 2분 30초에서 4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정확히 이 시간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커피 리브레 매장에서 놀고 있었을 때 정확히 어떤 선수가 왔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무튼 정말 유명한 사람이 왔었거든요. 2007년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제임스 호프만이었는지, 아니면 미국 3대 커피라고 불리는 인텔리젠시아 커피 사장님이었는지, 무튼 지금은 프리츠 커피 컴퍼니 대표가 되신 김병기 대표님이랑 같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바리스타 분이 easy and lazy, 쉽고 게으르지만 너무 맛있는 커피 추출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었는데, 프렌치 프레스에 물을 붓고 8분 동안 커피를 그냥 그대로 두는 방식이었어요. 커피 리브레, 인텔리젠시아 커피가, 그리고 만약에 제임스 호프만이라면 스페셜티 커피를 사용하는 매장이고, 오랜 시간 우려내더라도 부정적인 맛이 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물을 부어서 커피를 투과시키는 추출을 할 때에는 고노, 칼리타, 하리오, 이런 추출 기구겠죠. 가장 좋은 가이드라인은 2분 30초에서 4분으로 보지만, 이것 또한 결국 추출된 커피의 맛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차처럼 커피를 우려내는 방식에서는 추출 시간을 훨씬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확산 이류에 관한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커피를 내리는 방식에는 결국에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에도 정답이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게 문제인지를 알고 수정해서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겠죠. 실전 팁은 내가 추출한 커피를 맛보면서 원두 굵기, 추출 시간에 관한 레시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추출 시간이 너무 짧은데 물맛이 많이 난다, 그러면 어떨까요? 커피에서 성분이 잘 뽑혀 나오지 못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물이 커피에 머무는 시간을 좀 더 늘리면 성분 교환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물이 커피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원두 자체의 양을 조금 더 늘려버리거나 원두를 조금 더 가늘게 갈면 물이 커피하고 만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겠죠. 또 커피가 너무 쓰고 떫은 맛이 난다, 물이 커피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피 성분을 조금 덜 뽑아내주는 방법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커피에 대해서 열정도 있으시고 센스도 있으신 분들이라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응용할 수 있으시겠죠. 이 추출 시간과 관련돼서 또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로스팅을 한 날짜에 따라서도 추출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갓 볶은 커피는 가스가 많아서 추출이 불안정해지거든요. 가스가 나오면서 물하고 커피하고 만나서 성분 교환이 일어나는 거를 기체가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갓 볶은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맛을 좋아하는 분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그런데 과학적으로 커피 성분이 추출되는 양 자체를 비교해 본다면 커피를 갓 볶았을 때보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가스가 조금 빠지고 나면 물과 커피 성분 교환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로스팅 날짜와 분쇄도의 관계를 본다면 가스가 많을 때에는 그러니까 갓 볶은 커피를 테스팅할 때는 원두를 미리 갈아두고 표면적을 넓혀버린 다음에 가스를 빨리 날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빨리 추출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스가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아니면 커피를 볶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커피를 가늘게 갈고 커피량을 조금 적게 넣어서 커피가 물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로스팅 날짜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가스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물과 만났을 때 배출하는 가스량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함유된 가스량이 적기 때문에 가스의 반발력이 낮아질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커피가 또 너무 오래돼 버리면 가스가 적절한 반발력을 만들어주면서 커피하고 물이 머무는 시간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짧아져 버려서 물이 빠르게 훅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오히려 더 밍숭맹숭해질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도 하고 가스를 빼는 정도, 디게싱도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딱 잘라서 이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원두가 가장 맛있을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원두를 구매한 구매처에 로스팅 며칠째부터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게 좋다. 자,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은 커피를 더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내가 추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변수들을 알고 계신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복습 안 하실 거잖아요. 학교 공부도 복습 안 하시는데, 첫 번째, 좋은 원두 구매, 제대로 재배되고 잘 볶아진 커피를 구매해야 된다. 아무리 추출 실력이 좋더라도 커피 자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너무 어렵다. 두 번째, 물의 양, 수율, 커피의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추출되는 맛 순서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초반 투입하는 물 양이 많으면 가벼운 성분들이 빠르게 먼저 빠져나오기 때문에 산미가 강조될 수 있고, 초반 추출되는 물 양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단맛이 강조될 수 있다고 했죠. 세계 챔피언 타츠야의 4대6 메서드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물의 품질과 방법, 미네랄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리고 확산, 이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확산은 커피를 차처럼 우려내는 방식이고, 이류는 흙먼지가 쓸려 나가듯이 물이 커피 성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온도 조절. 로스팅 정도에 맞는 물 온도 변화가 필요하다. 생콩을 씹어 먹으려 했을 때 하고 밥에 넣은 콩을 씹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열이 더 많이 가해질수록 조직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더 많이 가해진 원두일수록 추출이 훨씬 원활하게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높은 로스팅일수록 물 온도를 낮추는 게 과하게 추출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균일한 분쇄, 그라인더 특성과 입자 크기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강조되는 맛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원두 굵기가 일정해야만 추출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섯 번째, 추출 시간. 물과 커피가 만나 있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은 2분 30초에서 4분 정도로 세팅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먹는 입맛,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 입맛에 너무 물맛이 강하게 나거나 커피 맛이 밍숭맹숭하면 물이 커피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너무 쓰거나 떫으면 물이 커피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증거가 되니까 우리는 물이 커피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 방법은 뭐가 있다? 원두 굵기를 바꾸거나 원두 량으로 조절하거나 아니면 가스 함유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디게싱, 신선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갓 볶은 원두는 너무 많은 가스량 때문에 물과 커피가 만나는 걸 방해하고 또 너무 오래된 커피는 가스가 다 빠져버려서 물하고 커피가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 그냥 흘러버리기 때문에 성분 교환할 시간이 없을 수 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원두의 컨디션, 그리고 브루잉 기구들이 달라지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변수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적어가면서 하나하나 실험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지금보다 점점 더 커피 고수가 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어떤 유명한 선수나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커피 레시피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면 아, 이런 원리로 저런 레시피를 잡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맛을 좋아하니까 이 레시피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봐야겠다 라고 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몇 그램 붓고 몇 초 기다리세요, 이런 암기식이 아니라 원리, 왜 그런지, 왜 그게 맛있는지 정말 원리를 이해한 진짜 실력이 생기셨다는 거죠. 이제 카페에 가시면 바리스타들이 브루잉 하는 모습을 보실 때 왜 그렇게 추출하는지 보이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바리스타처럼 어떤 변수들이 내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들어냈는지, 내 커피를 떫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리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고 나는 어떤 게 맛있는 커피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어떤 게 부정적인 맛인지도 모르겠어. 뭐가 긍정적인 맛이고 뭐가 부정적인 맛인지 모르겠는데 싶으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구독을 해두시면 제가 맛에 대해서도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커피 도구, 커피 원두 고르는 법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커피에 대한 영상 업로드 해볼게요. 혹시라도 저에게 커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으시거나 협업, 그리고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건데 그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